정말 혁명 수준으로 디지털이 연결이 되면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보급률이 10%에서 65%, 중국이 지금 인터넷 보급률이 70% 초반 수준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6, 7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빠르네요, 그러면. 6, 7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결제 건수가 1000배가량 성장을 하고 중국을 넘어서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결제를 하고 디지털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생기고 이제는 대출을 껴서 규모 있는 소비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업으로 자리를 옮겨서 투자 유치와 IPO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처였던 곳이 인도 현지 핀테크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현지 투자자들 대상으로 펀딩을 했었습니다. 일단 인도 하면 저희가 그 인도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인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인도는 현재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더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글로벌 지수들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0% 이상 하락을 했었죠. S&P도 25%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그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다만 인도의 니프티 50이라든지 선섹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 루피아 기준으로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2013년도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MSCI 인디아 인덱스 기준으로 MSCI 인디아 인덱스라고 하면은 인도의 주요 기업 109개의 기업을 묶어서 인덱스화한 지수인데요. 네. 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수의 실적 추정치가 2013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약 달러화 기준으로 15%, 루피아 기준으로 약 18%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개발도상국 MSCI DM 인덱스라고 그러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면은 사실 내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올해 대비해서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 그리고 이마저도 사실 최근 들어서 실적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 되었고 또 이제 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은 인도가 이머징 마켓에 속하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 뭐 이머징 마켓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경제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이것을 감안을 해서 하방 강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정부 정책이 아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인도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어떤 여러 산업 정책, 경제 정책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디지털 인디아입니다. 요거의 핵심을 좀 간략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정책을 설명을 할 때 디지털 인디아와 메이크 인 인디아 두 개를 이제 함께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도가 사실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가 2014년도 모디 총리가 집권한 네.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모디 총리가 집권해서 보니까 인도의 전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60%에 달했었고요. 다만 이 전체 고용에서 이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실업률 문제라든지 상품 무역 적자 문제가 지속이 되었던 것이었죠. 모디 총리는 이러한 점을 우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주요 정책인 제조업 진흥책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모디 총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Look to the east. 항상 동쪽,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서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정책의 모토였습니다. 이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제조업 진흥책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14억 인구 중에서 실제 소비가 가능했던 인구수가
중국의 10분의 1도 되지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소비 계층이 좀 탄탄하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디 총리는 이러한 점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을 디지털로 연결시켜서 디지털 사회로 만들고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켜서 그동안 현금으로 주로 이제 결제를 하던 현금 사회에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디지털 금융 사회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책의 목표였죠. 그리고 동시에 몇 가지 정책을 또 함께 발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인도의 아다하르 카드입니다. 생체인식 주민등록증이고요. 그래서 홍채와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 주민등록증, 이 생체인식 주민등록증 카드를 발급을 이제 본격화했었고요. 이게 사실 처음 시작된 것은 2010년도였는데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더 본격화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잔단 요자나라고 하는 이게 이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금융 포용 정책입니다. 금융 포용 정책을 발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80%인 한 11억 명까지 늘어났어요. 다만 이 11억 명이 은행 계좌를 무비용 그리고 무잔액 계좌를 허용했지만은 실제 사용하는 인구수는 얼마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디아를 시작으로 이제 핀테크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이 핀테크 산업들이 이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대상으로 또 신용 등급도 만들어주고 이제 대출까지 실행을 하는 이 디지털 금융이 완성을 하기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사회가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산업이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이커머스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핀테크들이 그동안 이 인도에서는 현금만 사용했던 인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계좌도 개설해주고 이제 신용 등급도 만들어주고 대출도 이제 사용하게 하면서 이 핀테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2월이면 이제 저희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인도 주식시장 직접 곧바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혹시 그 서비스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지금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들을 직접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라든지 그렇죠.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DR, 주식 애탁 증서를 통해서 국내 제한적인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직접 인도에 약 5,000개가 넘는 주식의 액세스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접근성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젊은 세대 분들도 한번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는데도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인도에는 어떤 이제 좀 유망한 종목이 있고 그 해당 기업들이 어디에 좀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회사를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릴라이언스 지오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의 자회사입니다. 네. 예, 정확히 얘기하면 손자회사고요. 네. 릴라이언스 지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에 현재는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뭐 최근에 이제 아다니가 뜨기 전까지 아시아 최고 부자였던 무케시 안바니가 최대 주주이자 의장으로 있는 기업이고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정유 소규학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디지털 통신, 리테일 유통 사업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또
뉴스는 릴라이언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지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가 디지털 통신 사업 부분인 지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지오 플랫폼이 이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오 플랫폼만 따로 떼서 현재 미국에 또 상장시킬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오부터 말씀을 우선은 드리면은 릴라이언스 지오는 인도의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기업이라고 이제 초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지오의 서비스가 2016년도 9월 달에 시작을 하고 네.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됐어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그룹의 이 모회사에 아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0조 이상 투자를 해서 사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아주 저가 이 가격 저가 타리프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현재 인도 제1 이동통신 사업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오의 앞으로 성장은 앞으로도 이제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인도 전체의 모바일폰 사용자 수가 약 전체 인구의 약 80%인 11억 명인데 모바일폰이라고 하면은 피처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네. 피처폰은 우리가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뭐 사진도 찍고 뭐 전송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도 좀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게임도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피처폰 사용자 수가 5억 명이 넘습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폰이 저가 스마트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연간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의 이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이 피처폰 사용자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수로 더 넘어오는 수요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오의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피처폰 사용자 수도 이 지오의 가입자긴 하지만은 이 요금제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도의 전자거래 시스템 플랫폼이죠. 이제 페이티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약간 뭐 생소한 아마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페이티엠은 인도 최대 핀테크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인도에 이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면은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도 당연히 마찬가지이고요.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선불 모바일폰 결제라고 하는 선불폰 결제, 우리나라는 이제 후불 결제지만 그쵸. 인도에서는 선불 결제를 하거든요. 그 선불폰을 결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으로 회사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인도 최대 이 디지털 결제 그리고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뱅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인도의 알리바바와 엔트그룹이 2015년도에 약 지분 40%를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DNA가 많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QR 코드를 처음으로 이제 인도에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2015년도부터 이제 좀 본격화됐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페이티엠 페이먼트 뱅크라고 하는 은행을 또 만들면서, 하지만 이 은행은 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계좌를 만들어줄 수는 있고, 이 데비카드라고 하는 지불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행도 지금 설립을 해서 이 온라인 이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페이티엠이 사실 기여한 바는 사실 엄청 크다라고 다시만다. 페이티엠이 이런 디지털 금융사회를 완성하는데 기여한 바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페이티엠이 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는 인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구수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은행을 이용했던 인구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 대출이 가능했던 인구수가
실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2000년 초반 초반에 그랬었고요. 이 인도에서는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신용 평가 기관이 4군데가 있는데 글로벌 신용 평가 기관입니다. 시빌, 익스피리언, 하이마크, 에코팍스라고 하는 글로벌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못했던 것들을 이런 핀테크와 같은 인도의 대형 이 핀테크 기업들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제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자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대출까지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대출 중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런 핀테크의 플랫폼을 끼고 이 핀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워낙 이제 이 결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플랫폼을 빌려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또 인도의 대출의 성장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현재 인도 전역에 약 2,500만 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 월 결제 건수가 11억 건에 달합니다. 활성 유저수가 1억 5천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배가 수준이죠. 활성 유저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수는 디지털 지갑을 이용하는 인구수는 이 가입자 수는 3억 5천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월 11억 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의 대형은행이라고 하는 ICICI라든지 RBI의 대출 부도율이 5에서 6%인데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약 7에서 8%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엄청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인도임을 감안하면은 사실 아주 안정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티엠의 성장이 이런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이 페이티엠 같은 경우는 결제 서비스가 있고 금융 서비스가 있고 이커머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 4가지가 크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 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결제 서비스가 금융 서비스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즉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대출이라든지 보험 중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익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021년 11월 달에 상장이 약 200억 불로 상장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이 넘죠. 현재는 시가총액이 약 6조 원 미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페이티엠의 성장, 페이티엠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폼페이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시간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꾸준히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아요.